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8일 새벽 2시 반쯤 돼갔는데요. 마지막 전업견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이달 말까지 80만 우리 구독자를 보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린다 이러면서 제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요즘 칼을 많이 빼들었는데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옥죄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전부 빈손이에요. 깡통 차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검찰의 칼이 결국은 윤석열, 그 다음에 장모,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이렇게 목표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주변 인물들만 갖다 잡아 구속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무능한 이 검찰, 그리고 정권 코드를 맞추는 검찰, 내년 3월 9일 날 전부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요, 다 끝장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찬 이 홍보 활동을 적극 나서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순서는요, 윤우진 세무서장이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장모, 지금 이제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그동안에 이 장모가 주장한 나는 무죄다, 이 입장에 말하자면 입장을 지원해주는 증인의 진술이 어제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한편이고, 다른 이제 윤석열 후보 공식 선대위 발족 이틀째인데,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저격할 수 있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입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지금 총괄 상임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지원 활동에 나섰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예, 이런 이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 칼럼인데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윤우진 세무서장, 전 용산 세무서장이죠. 바로 윤석열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윤대진 현재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 검사장급입니다. 친형입니다. 이 친형이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이번에 구속된 것은요, 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세무 관계자에 대한 이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는 2017년에서 18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쭉 해왔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 부장 정형환 검사가 수사를 해서 지난 3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바로 조금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자,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검찰은 이 세무서장, 윤우진 세무서장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당시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이 중수 1과장일 때인데, 그때 그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변호사 이 선임 과정에서 중수 1과장 신분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여전히 여권에서는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그러다 이것이 사실 본류 수사인데, 이걸로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요, 엉뚱하게 2017년하고 18년 사이에 부동산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을 한 거예요. 이걸 구속해놓고 또 이걸 이제 속된 말로 조지겠죠. 수사를 하겠죠. 너 윤석열한테 어떻게 된 거야 등등. 예,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걸쳐서 변호사 소개에 직접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누차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하고 100%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김건희 씨 이름 최근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윤석열을 잡으려고 우선 주가 조작, 여기에 대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어이 최근에 구속했어요. 그리고 또 윤우진, 이거를 기어이 구속했어요. 그리고 장모는 이미 법정 구속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옥죄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빈탕 수사 결과가 안 나와. 김건희 마찬가지예요. 주가 조작 선수들 전부 구속했어요. 최근에. 권오수까지 구속이 끝났어. 근데 이 선수들의 공소장에도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 선수들 다 구속했는데 김건희만큼은 아예 불러지도 못해.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리고 공소장에도 없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여권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 박주민 의원인가요? 박주민 의원 맞아요.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는 이렇게 되니까 중앙지검까지 쫓아가가지고 김건희 씨 조사를 똑바로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자도 이건 정치수사인데 그야말로 정치수사를 노골적으로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는 것이 여권의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김건희 씨 이름이 전혀 이 관련 인사들의 공소장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지난 30일 날 구속 기소됐어요. 바로 이모 씨인데 이 씨가 2010년도 초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김건희 씨를 소개받아 그래서 1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받아서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이것이 혐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이제 구속하면 큰 이 김건희 씨 관련 연루 의혹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공소장에 김 씨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의 관계자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아예 김건희 씨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선수들이 진술이 전혀 나왔지 않았던 얘기다. 그래서요, 이 김건희 씨 검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냐면요, 선수들이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고 또 어떻게 돈을 유치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구했는데 이 선수가 계좌주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검찰이 그 사람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좌 대자 90여 명을 혐의를 일일이 입증해서 기소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았었는데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검찰은 작년 4월부터 주가 조작 수사에 착수해서 1년 8개월씩이나 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참고인 신분으로조차도 소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의식해서 뿐만 아니라 여권을 의식해서 지난 3일날 중앙지검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여기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이 누구냐?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예요. 이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죠. 자, 그래서 계속 수장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외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쫓아가가지고 수사 똑바로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양병원 장모하고 동업했던 사람이 바로 어제 항소심 재판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 요양병원 건립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냥 장모한테 돈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병원 잘 운영해서 갚겠다라는 취지하에 돈을 빌려왔을 뿐이지 이 장모가 직접 요양병원 운영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법정 구속한 1심 판사 판결 잘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판결 이거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중요한 진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항소심 5차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어요. 자, 그래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주모 씨 사업가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주모 씨는 2012년도
장모가 다른 동업자 구씨하고 한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요. 건물을 매수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했는데 계약금 2억 원이 부족해서 장모 최씨한테 계약금을 대주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빌렸다. 이거를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씨는 이 장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무런 담보가 없어서 장모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2,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최씨는 계약에서 빠지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장모가 결국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매매 계약 매수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의무 부담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장모한테 충분히 설명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씨 사업자는 설명을 안 했다. 그렇게 알았으면 장모가 매수계약 동의를 했을 것이냐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그동안에요. 이 주모 씨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고 본인은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러한 장모의 주장에 이 주모 씨의 진술이 힘을 보태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장모 법정 구속한 그야말로 범죄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확인을 시켜주는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밤에 말이죠. 조금 전까지 밤 심야 12시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가졌어요. 선대위 출범하자마자 제1보의 첫 행보입니다. 그래서 범죄는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 본인 대통령 되면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첫 일정으로 이 마포에 있는 서부 스마일센터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스마일센터는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산하기관인데 첫째는 범죄 피해 예방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재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정은요.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산하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 이 윤석열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스마일 센터를 방문했고 그리고 또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젯밤이죠. 이제 날짜상은 어제죠. 이 밤 9시부터 이준석 당대표하고 청년층이 많이 찾는 마포에 있는 홍대거리를 찾아서 홍익자율방범대하고 직접 이 랜턴을 들고요. 동행 순찰에 나섰어요. 이 동행 순찰에서 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 한다. 오늘 일정은 바로 약자의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대위 관계자도 이재명 후보 겨냥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과의 차별성을 말하자면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성폭력 사건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국가의 기본 임무는 가해자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서 보호와 치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특히 이 북한 군에 의해서 말하자면 피살된 해수 공무원 관련 자료 이거 법원에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오히려 공개하라고 항소했어요. 이걸 보고 본인이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겠다. 국군 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라고 하겠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을 강조했고요. 첫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대의 이름을 그야말로 살리는 이름, 즉 희망을 살리는, 정의를 살리는, 국민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하는 백드랍을 걸고 또 이 청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제 고3 학생인 대학 졸업한 여학생 이 두 분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제 김종인계 인사들의 추가 인선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그리고 산하에 있는 전략기획실장에는 금태섭, 정무대응실장에는 정태근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김종인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에서 전략기획부 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신환과 정의용 이 두 사람은요, 각각 상황 1실장과 상황 2실장을 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는데, 이 홍익지구대를 방문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무슨 전부 무술 고단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남자 경찰이든 여자 경찰이든 적절한 진압 장비를 상황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비 사용을 사후에 맞았나 틀렸나 판단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얘기는 왜 내놨느냐? 바로 어제 인천에서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이러한 이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여경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경찰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범죄자가 완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 경찰도 자기 완력으로는 제압이 안 된다. 이러면서 무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 자율방문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지역 행정을 돕는 분들 중에서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체계적 지원이 인 경우에는 체계적 지원도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입법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익자율방범대 동행 순찰할 때 상당히 주변에서 말하자면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고요. 경찰청장 출신인 서범수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봉을 들고 직접 순찰하면서 이쪽이 양화대교구나. 제가 이 동네 연희동에 오래 살았다. 최저임금 때문에 식당 타격이 많았다. 그리고 동숭동 이런 데는 2019년도 말 연말 연초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도요, 이 홍익지구대를 찾아가지고 최근 경찰 공무원 대응 과정에서 대응 미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찰이 역량이라기보다는 근무하면서 적극적 상황 대처가 어려운 원인이 있다면 야당으로서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힘싣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척결에 기여가 가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누차 얘기한 대로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이런 거는 제대로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입장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제 열렸던 국가비전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별의 순간, 즉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포착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을 내년 선거에서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이재명, 이거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전과 사범, 대장동 의혹,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아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라고 설명하고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경력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책에 있으면서 권력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당면 문제를 척결하는 데 기여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날 연설에서 국가비전 심포지엄 연설에서 로버트 윌리엄 포겔의 네 번째 각성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선택을 잘해야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만든 대통령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닮았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73년 정부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과거 우리 대통령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나라 높은 출산율과 빈곤율을 언급하면서 경제구조, 교육제도, 노동제도, 외교 역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장 선거 때 나타났던 민심,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실체를 알리는데 굉장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대책으로 10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격적 1호 공약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8 폄훼 논란에 휩쓸린 이 노재승, 이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이 노재승 씨가, 공동선대위원장, 이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즉, 5.18을 성역화하고 다른 의견을 못 내게 하는 거,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 덕분에 민주주의가 꽃피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여권의 공세는 이 5.18을 폄훼했다는 것인데요. 정규직 폐지론도 주장했다는 것이고 하면서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18과 관련해서는 5.18을 성역화하면서 다른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언론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싸운 덕에 지금 민주주의가 꽃피운 것이다. 정규직 폐지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어려운 여건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번쯤 상상해 본 걸 쓴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노재승 씨는요. 여러분들 보면 생소하시겠지만은 지난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비니 모자를 쓰고 유세차에 올라와서 오세훈 지지 연설을 해서 SNS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분이고 비니 좌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고 커피업계 종사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언론에서 자꾸 김병준과 충돌 가능성을 얘기하고 니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이 언론에서 사이가 굉장히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각 보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언론의 취재 의도, 이 갈등 요인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내부에서 본인이 말하는 국가주의와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충돌한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선거를 앞두고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그런 걸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럭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도 이 얘기는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제 마지막으로요.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자 이거예요. 정권 교체 요구가 50%가 넘는데 야당 후보 지지율은 40%선에서 머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다. 능숙한 척 꾸밀 필요 없이 시대적 소명에 투철해야 한다. 이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한번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칼럼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요. 모든 선거전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가 인물, 두 번째가 조직, 선대위라는 거죠. 세 번째가 정책, 비전이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는 이미 정해진 만큼 그 성패는 조직과 정책에 달려있다. 조직은 선대위 구성이고 선대위는 사람 즉 인선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선출된 뒤 한 달 만에 인선 문제로 시달렸다. 그 핵심은 당의 근간 조직으로 갈 것이냐, 선거 전문이라는 외부 인사로 채울 것이냐의 삿바 싸움이었다. 원래 정치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이 사람 문제인데 권력은 곧 자리 싸움이고 먹을 알 다툼이고 그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직과 인선 문제는 후보의 역량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윤 후보는 그의 역량을 의심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그 바람에 후보 선출했다는 컨벤션 효과도 까먹었다. 윤석열은 정치 신데렐라에서 정치 견습생으로 추락하는 듯 했다. 여기까지 큰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반전을 꾀했다. 당의 고참, 상임 고문단들과 측근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지방으로 튀어버린 이준석을 찾아 나섰고 거의 결별 수준인 김종인 씨를 끌어당겨서 분란을 수습했다. 포용력과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은 정당을 만들고 해체하고 다시 끌어오는 데 익숙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 달인도 아니고 군부의 힘으로 정치를 장악한 군인 출신도 아니고 조직의 기술에 능란한 군도 아니다.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그것도 검사만 해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입문 5개월 만에 인선을 둘러싼 머리싸움에 능할 수는 없었다. 한 야당 원로는 일개 검사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눈여겨 볼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제 조직과 인선의 고비를 넘긴 윤 후보로서 전력 투구할 일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그간 여러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 있는 나라, 법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해왔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다른 대내외적 정치 싸움에 가려 있었다. 이제 이런 정책이나 비전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좌파 세력이 오래 구축해온 사회 권력, 즉 민노총과 전교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자, 윤 후보 측이 집중해서 헤아려야 하는 문제는 정권 교체를 이용하는 국민은 50%가 넘는데 정권 교체의 당사자적 임무를 지니고 있는 야권 후보의 지지도는 왜 30%에서 40% 선에 머물고 있는가이다. 즉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윤 후보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의 그 다음 시험대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다. 안철수 씨와 별로 감이 좋지 않다는 김종인 씨가 선거를 총괄하는 만큼 안 후보의 단일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 여론조사의 추이로 보면 단일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험로를 겪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35%를 뛰어넘고 안 후보가 10% 내외를 얻으면 그는 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 후보의 대선길은 여기가 관건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그는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것이 된다. 나는 그에게 시대를 가로지르는 위대한 지도자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가 국민에게 휘황찬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의 미사 여구에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가 좌파 정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제한다는 소명의식에 투철하기 바란다. 아는 국민을 희망에 곤무시키기도 하고 좌절에 주저앉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고 그 정치 운전석에 앉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왜 어째서 이 자리에 끌려 나왔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정치적 반대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왔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가 자신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윤 후보는 무엇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치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위대한 대통령을 약속할 필요도 없다. 그가 여기서 청산유수로 답변하고 임기 응변으로 능란한 척한다고 해서 표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얻어진 표는 그의 시대적 소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의 소명은 윤석열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무엇을 못하게 막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바란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칼럼 근래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리고 제가 권고하는 칼럼 중에서요 정말 단 한 자도 뺄 게 없어요. 꼭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아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의 지지로 당선되는 사상, 그러니까 요즘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야권의 유권자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새벽 방송, 심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